훈육의 큰 흐름이 있는데 그거는 아이가 어릴수록 부모가 주도를 해야 되고 아이가 클수록 아이를 존중해줘야 된다. 이거는 아주 큰 원칙인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 부모님이 있을 때 내가 봤을 때 한 2년 전보다 아이한테 지시하는 게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내가 더 간섭이 많아지는 것 같다. 그럼 한번 돌아봐야 되나? 오히려 더 줄어야 되는데 그쵸. 더 늘었다면 나를 한번 반추해봐야 되네요. 부모님들이 상담 받으실 때 10분, 20분 안에 상담이 이루어지잖아요, 거의. 그랬을 때 부모님들은 굉장히 크게 고민을 하는데 전문의 선생님께서는 그 상황을 보시고 질문 몇 개 하고 해안을 주시거든요. 근데 부모님은 그걸 모르실 때가 있어요. 부모님은 놓치는 부분 뭐가 있을까요? 왜 그게 안 보일까요, 선생님? 첫 번째는 뭐 부모님이 잘못해서 부모님이 아이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는 절대 아닙니다. 중이 제 머리 못 긁는다고 하죠. 아, 만약 우리 아이니까. 자기는 자기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제3자 입장에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저는 이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 다른 것보다 아이 발달이라든지 네. 양육의 원칙 같은 걸 조금 더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도 창의적으로 자꾸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좀 원칙은 아이를 공감해주고 아이 예민성을 받아주는 게 원칙이라고 했죠. 거기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게 저도 창의적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런 방식은 모든 전문가가 맞춤형 솔루션을 주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금쪽 같은 네, 내 네. 새끼 그런 것도 보면 그 뭐 거기 전문가들이 많이 나오시죠. 오은영 선생님 존경하는데 그런 분들 많이 나오시는데 그분들이 맞춤형 솔루션을 주는 방식도 비슷합니다. 첫 번째는 뭘 하죠? 아이를 제대로 보죠. 그렇죠. 계속 아이부터 보죠. 관찰합니다. 관찰하죠. 두 번째는 뭘 하죠? 부모님이랑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부모님을 관찰합니다. 세 번째는 뭘 하죠? 거기에 맞게 솔루션 주시는 것 그렇죠. 같은데요. 부모의 행동, 부모의 시선이 아이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관계를 봅니다. 관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해야 되는 질문은 아이는 왜 그럴까? 부모님은 왜 그럴까? 부모님의 행동이나 그런 게 아이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선생님께서는 발달 이론이나 양육 원칙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 아까 제가 세 가지 질문을 해야 된다고 했죠. 어떤 맞춤형 솔루션을 하려고 하면 네. 아이가 왜 그럴지, 부모는 왜 그럴지, 그리고 아이와 부모 사이의 관계는 어떨지. 일단 아이가 어떨지, 왜 그럴지를 하려면 발달 이론이 필수입니다. 2살짜리 아이와 8살짜리 아이의 분리불안은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거죠. 2살짜리 아이는 발달 이론에 따르면 분리불안이 있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인지적, 사회적 발달에 따라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엄마, 아빠가 없으면 불안할 수 있는 시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더 기다려볼 수 있고 부모님을 안심시켜줄 수 있는 거고요. 8살짜리 아이가 있다, 분리불안이 있다. 그때는 조금 더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거죠. 초등학생들은 발달 과제라는 게 있습니다. 꼭 배워야 되는 게 있거든요. 가정에서 조금 더 넓은 사회로 나간 거죠. 학교를 가야 되고요. 가정을 넘어서 친구를 만나야 되고 스스로 열심히 해봐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되는 시기입니다. 학교에 가고 학습도 해야 될 뿐더러 친구와 교류를 하고 우정을 쌓아야 되는 시기입니다. 근데 그때 아이가 분리불안 때문에 그런 기회를 놓친다. 그거는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발달 이론이라는 것은 내 눈앞에 있는 아이를 이해하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럼 발달 이론은 어떻게 배울 수가 있을까요? 제가 쓴 책 아, 그래요? 그런 걸 쓰긴 했는데 네.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이 모든 발달 이론을 이해하실 필요도 없고요. 네. 전문 서적을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네. 다만 조금 더 쉽게 써 있는 책이 있거나 영상 같은 게 있거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겠죠. 그 나이대에 맞게끔 접근하는 그 네. 이론을 좀 알아두면 좋겠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이의 나이에 따라서 세상을 어떻게 배워가는지, 대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쌓아가는지 이런 걸 설명하는 게 사실 발달 이론입니다. 우리가 인지 발달 이론에서 한 2살 이내 아이들은 세상을 어떻게 배워갈까요? 오감으로 배웁니다. 쉽게 말해서. 네. 어렸을 때는 말을 잘 못하니까 만져보고 밀어도 보고 모빌이 있으면 그걸 보면서 이제 세상을 배워나가는 거죠. 그때는 감각 운동기라고 합니다. 감각과 운동으로 세상을 배워나간다. 이런 이론이 있고요. 그 이후부터는 조금 더 사고를 하게 되고 언어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특징이 비논리적입니다. 4-5살짜리 아이는 자기 마음대로 좀 생각하죠. 하늘의 별이 나를 위해서 떴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까 아이가 바람 때문에 엄마가 사라지면 어쩌지? 만약 우리 그때 나이 때 그런 사고방식이 일반적이라는 걸 알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 수 있겠죠. 왜 그렇게 생각하지? 얘가 이상한 거 아닌가? 그 시기에는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는 그쵸. 걸 인지하면 그쵸. 좀 마음이 편해지시겠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저는 발달 이론을 배워야 예. 되는 이유가 아이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도 덜 불안할 수 있다. 그러면 순간순간 우리 아이가 왜 그럴까라고 네. 답답해하는 부모님이라면 부모님이 조금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달리 생각하면 네.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그런 거예요. 경우가 많이 있죠. 물론 우리 아이를 100% 이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네. 저도 정신과 의사지만 모든 사람들 마음을 다 읽을 수 있다? 절대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를 다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서 문제되는 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적어도 불필요한 오해는 줄여보자.
불필요한 오해를 했을 때는 아이를 잘못 이해하게 되고 부모님이 화가 나게 되고요. 그럼 선생님 보셨을 때 엄마들이 하는 가장 큰 오해의 주범은 뭘까요? 예민함이라는 것을 예민함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를 혼동해서 오는 것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문화 자체가 공동체 문화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른 모습이 있는 걸 약간 꺼려하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릴까를 고민했지 자기의 개성을 드러나는 걸 조금 더 꺼려하는 시대가 있었죠. 예전에 그래서 예의 차려야 된다. 다른 사람에서 튀지 마라. 학교에서도 괜히 튀는 아이 있으면 괜히 눈치 받고요. 그렇죠? 그런 문화적인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적 관습 때문이다. 네, 문화적 관습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다행인 것은 현대 사회로 올수록 개성이나 독특함이 인정을 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유튜브를 봐도 자기만의 컨텐츠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똑같은 걸 하면 인기가 없습니다. 그럼 예민함을 너무 받아주면 너무 튀지 않을까요? 그 걱정을 하시는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답변해 주실까요? 사실은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근데 예민함 때문에 자기가 컨트롤 못했을 때 사실 그게 너무 튄다고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예민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자리에서는 그래서 내가 이건 조금 컨트롤해서 그다음에 내가 사회적 상황에 맞게 행동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거는 사실 예민함을 잘 조절한 거죠. 예민함 때문에 너무 튀어서 다른 사람이 혹시 피해를 본다거나 눈치를 받는다는 건 아무래도 예민함을 조절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부모님의 역할은 예민함을 바꾸는 게 아니라 예민함을 잘 사용할 수 있게 사회적 상황을 피하지 않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잘 자랄 수 있게 도와주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양육 원칙 세 가지만 좀 강조해 주시겠어요? 세 가지 아이를 있을게요. 좀 잘 양육시키고 싶은 부모님이라면 이 세 가지를 좀 기억하라. 훈육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훈육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니까 네. 훈육은 저는 언제나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방식이 나이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 큰 원칙이 있습니다.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가 주도해서 훈육을 해야 되겠죠. 훈육이라는 건 뭐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거, 감정 조절을 가르치는 거, 위험한 걸 피해주는 거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가 주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뭐 위험한 물건을 먹으려고 한다거나 위험한 뭐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한다 그러면 어떡하죠? 안 돼! 그래서 꺼내주죠. 예. 규칙을 아이가 어릴수록 부모가 정해주는 겁니다. 한두 살짜리 아이를 보고 이거 할래 안 할래 같이 상의하는 단계가 아닌 거죠. 근데 청소년이라고 치면 그때는 부모가 강압적인 태도로 하면 부작용만 나타납니다. 엄마 아빠는 항상 나한테 이렇게 말해 저렇게 말해 잔소리만 해. 관계가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클수록 부모는 아이와 상의를 해야 되고 가능하면 지켜봐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어렸을 결국에 때는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네, 훈육의 큰 흐름이 있는데 그거는 아이가 어릴수록 부모가 주도를 해야 되고 아이가 클수록 아이를 존중해줘야 된다. 이거는 아주 큰 원칙인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 부모님이 있을 때 내가 봤을 때 한 2년 전보다 네. 아이한테 지시하는 게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내가 더 간섭이 많아지는 것 같다. 그럼 한번 돌아봐야 되나? 오히려 더 줄어야 되는데 그렇죠. 더 늘었다면 나를 한번 반추해봐야 되네요. 이런 큰 원칙을 앓고 있고 가끔씩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 그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볼 수 있는 부모라면 괜찮은 부모입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효능감을 느끼는 부모님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본인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제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이게 꼭 하시는 말이 있는데요. 부족하다고 스스로 생각했다는 건 이미 아이에 대한 관심이 있고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스스로 돌아보는 부모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족한 면보다 실제로는 훨씬 잘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내가 어떻게 하는지 생각조차 안 하고 나의 감정을 여과없이 투사할 때가 문제인 거죠. 근데 내가 잘하고 있나 걱정하고 내가 아이한테 혹시 뭐 잘못하거나 아이가 상처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부모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는 훨씬 훌륭한 부모일 겁니다. 훈육의 원칙, 양육의 원칙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아이가 클수록 아이를 존중해준다. 이런 게 네.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네. 또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관계를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걸 제가 강조드립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죠. 부모와 아이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아이 모습이 하나씩 보입니다. 수업에 집중도 안 하고 맞아요. 중간에 왔다 갔다 하고 중간에 뭐 게임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시사항이 점점 더 많아지죠. 지시사항이 많아졌을 때 그리고 어떤 지시를 하건 그게 관계를 깰 정도다. 그 지시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거기서 스탑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배우자와 얘기를 할 때 관계가 좋으면 조금 무리한 부탁도 들어주죠. 그렇죠. 근데 만약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지금 꼴 보기 싫어 이런 상태면 안 듣게 되죠. 예. 그건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이도 똑같습니다. 부모와의 아이 관계가 안정될 때 부모의 지시를 아이가 조금 더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부모가 지시만 하다가 공부하는지만 체크하다가 아이와 관계를 잃게 되면 어떤 지시도 효과가 없게 됩니다. 아무리 부모가 좋은 의도고 옳은 말을 해도 아이는 안 듣게 되는 거죠. 부모가 모든 걸 해줘야 된다. 아이가 원하는 걸 다 해줘야 된다. 그러면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걸로써 믿음과 신뢰를 얻는 게 아니죠. 청소년이 됐을 때 부모가 내 말을 언제라도 들어줄 거고 부모는 그 자리에서 일관되게 나를 지켜줄 거야 라는 생각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그쵸, 부모와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안정되게 되는 거죠. 뭐 중간에 싸우기도 하고 엄마 아빠 싫다고도 하고 서로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큰 흐름에 신뢰감이 깨지진 않을 겁니다. 세 번째는? 조금 더 구체적인 거 말씀드려볼게요. 네네. 우리가 지시할 때는 두 가지, 개수와 난이도를 조절해야 됩니다. 이제 초등학생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또 코로나 시대에 지시를 많이 하시겠죠. 근데 지시는 하루에 3-4가지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지시가 10가지다. 그럼 못 지키겠죠. 저희가 직장 일을 하는데 상사가 일을 10가지를 줬어요. 그러면 이제 짜증이 나고 하기 싫어지죠. 근데 중요한 거 3-4가지만 줬을 때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공의 맛을 봤을 때 점점 더 올바른 행동을 하고 싶은 욕구와 동기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시는 3-4가지 최소한으로 줄여야 됩니다. 지시사항의 개수도 중요하다면 지시사항의 난이도도 중요합니다. 난도요. 예를 들어서 온라인 수업이 있습니다. 예. 온라인 수업이 40분 동안 집중해서 봐. 이건 아닌데 너무 어려운 게 있는 거죠. 만약에 그게 저학년이면 더 어렵겠죠. 그쵸. 예. 성인인 우리도 온라인으로 회의를 하면 가만히 못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이한테 무리한 요구를 한 거죠. 아이의 난이도를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옆에 아이는 30분 있던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아이는 보니까 5분이나 10분 동안은 잘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5분, 10분만 앉아있는 걸로 해보자. 이렇게 아이가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자극 정도, 난이도로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예민한 아이 잘 키우는 법에서 말한 거랑 비슷하죠. 예. 10번 했을 때 6-7번 성공할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로 아이에게 줘야 됩니다. 10번이었을 때 6-7번. 적어도 실패하는 경우보다 성공하는 게 조금 더 많아야지 아이가 힘을 얻고 도전을 하는 하겠죠. 거죠. 그렇죠. 우리도 계속 못한다고만 하면 하기 싫죠. 잘한다고 해야지 하는 겁니다. 근데 적당한 난이도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시사항이 개수가 한정적이어야 되고 중요한 거를 골라야 되고 그다음에 그 난이도는 성공 횟수가 조금 더 높게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효과적일 겁니다. 지시를 10개를 다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1개라도 성공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경험을 만들어줘야 되니까요. 네, 오늘 최치영 교수님의 말씀이 자녀의 양육 때문에 고민하는 많은 학부모님들께 도움을 주셨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기자 TV